이번 시간에는 건설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사 시험에서 가장 생소하게 우리 엔지니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습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로서는 버거운 과목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 많은 주제,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총론 문제는 전체 출제 비중에서는 한 25%에서 30% 정도의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건설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안내를 해드리면서 관연도 기출문제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건축 생산의 특수성과 생산성 저하 요인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총론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 주제가 긍정적인 주제인지 아니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 주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하게 될 건축 생산의 특수성은 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건설 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자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단일 문제로 출제될 만한 내용은 못 되지만은 다른 문제의 인용이 많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는 좀 암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요. 우선 건축 생산의 특수성을 거론했는데요.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 생산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생산성 저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먼저 개요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건축 생산의 특수성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 이러한 특수성 외에도 어떠한 생산성 저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네 번째로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 맨 처음에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개요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뜻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건축 생산의 특수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건축 생산은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임업이나 1차, 2차 산업과 다르게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특수성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교재에는 건축 생산의 특수성은 6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수주에 의한 주문 생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개 이동 생산 방식, 그리고 하드급 공정이 복잡하다, 그리고 노동 집약적이다, 그 다음에 원타임 프로젝트 성격이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라는 이런 6가지 주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주에 의한 주문 생산 방식을 우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지요. 일단 건축물은 재고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분양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임대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을 우리는
지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 건축물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갖춘 그러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경쟁력은 훌륭한 기술과 그리고 관리 능력이 뒷받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 기술이 나름대로 축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수성으로서 5개 이동 생산 방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5개 이동 생산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축 시설을 이동하기 위한 이동성이 좀 양호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재사용이 가능한 전용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러한 건축 생산은 장치 산업, 즉 얘기해서 이제 자동차 생산이나 아니면은 여타 다른 제조업에 비교해서 많은 이동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계절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5개 이동 생산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드급 공정이 복잡하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도 한 회사에서 모든 건축 세부 공정을 소화해낼 수는 없습니다. 종합건설 업체 아래에는 다수의 전문 건설업체가 있게 마련이어서 그러한 하드급 업체의 공정이 서로 중복되었을 때는 품질이 좀 조악해지고 공기가 지연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건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상당히 세련된 공정 관리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특수성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식 때문에 숙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드급 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품질과 공기가 좌우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계화 시공을 최대한 적용하고 그리고 공업화 생산 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건설 성수기에 인력난으로 인해서 현장 운영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원타임 프로젝트의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똑같은 형태의 건축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규모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위치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공사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건축물이 반복해서 지어지는 그런 사례가 극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축적이 어렵고 그 다음에 현장이 끝나고 나면은 인력 이동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타임 프로젝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공사 방법을 매뉴얼화한다든가 아니면은 표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로서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건설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세련된 능력이 요구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건축 생산의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만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6가지의 건축 생산 특수성은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겠지만은 항상 다른 문제에 인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건축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우선 그 도급제도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 되는데 이게 저가로 덤핑하는 업체가 그 수주를 하는 그런 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래식 공법에만 의존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재래식 공법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가 어려운 그런 그 사례가 그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래식 공법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업화 공법을 최대한 적용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건설 업역이 편중되어 있다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공 분야와 그 다음에 설계 분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가격 위주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생산성을 실제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등한시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기술 개발과 활용 실적이 미흡하다 했어요. 이러한 내용은 두 번째 재래식 공법을 답습한다는 내용과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모험을 걸면서 신공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전향적인 그 마인드가 좀 우리 건설인에게는 약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그 건축 생산의 특수성과 그리고 저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건설인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겠는데요. 이름하여 그 근대화 방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생산의 근대화 방안으로서는 우선 이러한 그 건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먼저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반 조성.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공업화 생산을 해야 되겠다. 공업화 생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업화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를 시스템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 관리를 과학화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축 생산의 특수성과 생산성 저하 요인 및 향상 방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태여 건축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암기를 한다면은 이러한 그 틀을 어떻게 짜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 특수성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6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거론할 수 있는 생산성 저하 요인이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급 제도가 불합리하고 재래식 공법을 답습하고 그 다음에 건설 업역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신기술 개발과 활용이 미흡하다 하는 그 4가지 내용 큰 타이틀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작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어 쓰는 그런 그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셨다 하더라도 뒷부분에 가서는 그 내용을 인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요. 맨 처음에 어떻습니까?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공업화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 관리를 과학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을 조성한다. 점층적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암기를 한다면은 이러한 큰 타이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평소 공부하실 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내용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건축 생산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문제는 이러한 그 특수성 6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뒤에 거론되는 공사관리 분야에서 폭넓게 이 내용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떠한 내용을 두서없이 암기하려면은 암기하는 내용이 많았을 때 인출이 잘 안 되지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순서에 입각해서 플로우에 입각해서 이렇게 내용을 점층적으로 이 전개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건축 생산의 특수성에 이어서 이시화 건설 생산의 이시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이시화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차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면접 시험을 시험장에 갔을 때 가끔씩 이렇게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술인이라면은 이시화에 대한 정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안내해 드리는 이시화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업무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 상위 영역과 하위 영역을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장차 기술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그 능력 발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결을 시켜 본다면은 이게 학습 내용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자기 개발과도 관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시화라고 했는데요. 이시화는 원어로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하면은 우리가 그 직역을 한다면은 공학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하면은 건축, 건설이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다른 의미로 설명할 때는 설계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계와 시공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건설인들이 주로 시공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설계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어졌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 건축사를 배출한 관계로 인해서 설계 영역에도 많은 분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화라는 그 용어는 원래는 시공 영역에만 치우치지 말고 설계 영역에도 고르게 우리가 그 진출을 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90년대에 생긴 말인데 지금 2000년대 들어서는 어떤 뜻으로 변했느냐. 설계와 시공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 상위 영역, 그 다음에 이 하위 영역으로 우리가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자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건설 사업 영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건설 사업 영역은 건축물이 지어지려면은 맨 처음에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죠.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그러한 그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고요. 타당성 분석을 한 결과 건물을 짓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설계를 하게 되겠죠. 설계 단계에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설계를 거쳐서
공사가 발주되고 그 다음에 계약되고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시공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공사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건축물은 사용 단계에서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러한 그 설계 영역과 공사 영역에 많은 대다수의 그 건설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분들은 앞으로 좀 더 그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사업 발굴이나 타당성 분석, 그 컨설팅 영역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시공 영역에서, 공사 영역에서 실력 발휘를 하던 분들은 좀 더 폭을 넓혀서 유지관리 영역으로 자기 자신의 그 경륜을 펼쳐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일생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만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앞으로는 좀 더 업무 영역을 유지관리나 아니면은 설계 아니면은 사업 발굴 부문까지도 넓힐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업무 영역의 확대를 이시화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공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유지관리에 대한 그 능력을 키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사 업무나 컨설팅 업무에 대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 과정에서 확보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그 능력을 갖춤으로써 토탈 서비스가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내용 이외에는 나는 잘 모르겠다는 그 입장이 아니라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폭넓은 건설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시화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이러한 그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 소속되어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그 업무에다가 부가적으로 블루오션 전략으로 상위로 어떠한 업무를 하고 하위 영역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설계 영역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시공과 아니면은 컨설팅 영역이 이제 그 이시화 영역이 되겠고요. 시공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설계와 유지관리 영역이 여러분들의 그 블루오션 전략으로서의 그 이시화 영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다 폭넓고 그 관련된 내용을 빠짐없이 이해하는데 모자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시화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 정도만은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 사업의 그 시작과 그 다음에 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건설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하게 되는 그 건설 표준화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강의를 들으셨던 건축 생산의 그 특수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생산의 특수성에서 그 6가지를 들 수 있다고 그랬지요. 이러한 그 6가지 특수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성 저하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그 한 가지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가 건설 표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 표준화는 바꾸어 얘기한다면 신기술과 신공법이 무수하게
출현하는 그 현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적절한 그런 그 정책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표준화라는 거는 기술과 공법을 가지고 표준화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그 설계 치수라든지 아니면 재료의 그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시방의 운영 체계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나 체계에 대한 그 표준화이지 공법이나 아니면은 그 기술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이제 국토 해양부가 됐지요. 과거에 그 건설교통부에서 표준화 시책으로 내놓은 내용을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표준화 시책에 따라서 그 건설 관련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준화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따지기 전에 건설인으로서 앞으로의 그 건설 관계 법령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를 가늠해 보는 그런 그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건설 관련법에는 크게 뭐 건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법,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그다음에 국가계약법, 뭐 예산회교,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법들이 있죠. 이러한 내용들에 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설 표준화에 대해서는 일단 개요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건설 표준화의 목표, 왜 건설 표준화를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겠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은 어떠한 내용을 표준화 대상으로 할 거냐, 표준화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이냐, 추진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표준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표준화의 목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표준화해야 되는지 표준화 대상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 표준화를 우선 정의를 좀 해보면요. 개요에 나와 있듯이 건설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 전 단계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에서는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표준화 그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표준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대상을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을 가지고 세부 목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의 대상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설 기술이나 공법이 아닙니다. 사업 수행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술적 요소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건설 자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표준화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대상을 설정하고요. 다음으로 세부 목표로서는 왜 표준화를 하느냐에 대한 그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다 나와 있는데요.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그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 생산성 향상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건설 표준화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건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한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적인 개별 그 사업자가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통일적인 그 표준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준화 대상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세부 목적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건설 표준화를 펼쳐 나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표준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건기법,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건설 사업의 수행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공부문이나 개인사업체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 표준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기본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어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서 시공, 감리, 준공, 그다음에 사후 관리 평가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절차에 대한 과정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절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관리 절차라 하면은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절차를 표준화 시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공법이나 공법 내용을 그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를 표현하기 위한 그 설계 도면이나 그 시방서 내용에 대한 그 폼을 규정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준 체계를 표준화한다든지 도면을 표준화한다든지 정보 분류 체계를 체계화한다든지 아니면 건설 용어를 표준화하는 등의 그 노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추진 대상은 크게 보면은 건설 사업 수행 절차에 대한 그 표준화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술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건설 자재에 대해서 개별적인 자재 아니면은 건축 부품에 대한 내용을 표준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추진 방안이나 건설 표준화의 그 추진 방안이나 추진화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참고로 교재를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건설 표준화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64회 2교시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 표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한 그 건설 표준화가 시공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그 빈도가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어떠한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를 이해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M의 필요성, 그리고 업무, 그리고 국내 적용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이란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이 건설 전 과정에서 그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CM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9년, 1996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CM 제도는 지금 책임감리 제도와 충돌하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 CM 용역이
앞으로 대세를 이뤄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CM이란 도대체 어떠한 조직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그 CM에 대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우선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그 불상사가 있었죠. 이러한 그 대형 그 건설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건축물의 그 품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부실공사를 추방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감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건설사업관리라는 그 CM 제도가 일찍부터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이러한 그 CM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다면은 상당한 건설 생산성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CM 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CM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M 제도에 대해서 시험에 그동안 출제된 예는 2번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 문제도 역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시공기술사 그 총론 시험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출제와 상관없이 그 CM의 그 필요성이나 단계적 업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CM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CM의 그 개요, 두 번째로 필요성, 왜 CM 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필요성,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CM이, 그래서 단계별 업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그 적용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CM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그 정착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2000년도 60회에서는 건설 사업 관리의 주요 업무, 그래서 단계별 업무가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80회 시험에서는 그 단계별 CM 업무, 똑같은 내용이 한 번은 용어 설명형으로, 한 번은 논술형으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CM 업무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그 건설 집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CM 제도가 필요한지, 필요성과 업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이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CM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CM은 발주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음에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용역업이라 하면은 설계 용역이나 조사 용역, 그 다음에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이 바로 이제 CM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CM은 발주자, 시공자, 그 다음에 설계자를 그 건설 당사자로 봤을 때 발주자의 입장에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그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건설 기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업자, 그렇게 다양한 그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한
위해서 필요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모든 멤버들이 있는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CM 업무를 수행한다면은 시공 기술사로서 시공 과정이나 설계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CM은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5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만병통치약처럼 건설업에 있어서 CM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그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구태여 교재에 5가지를 명시한 이유는 우리가 그 중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암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으면 5개, 그 다음에 작으면은 한 3개 정도. 너무 작으면은 또 빈약해 보이죠. 그래서 작으면은 3개, 많으면은 5개 정도의 숫자로 우리가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그 번호가 5번 이상을 넘질 않아요. 많으면은 5이 되고, 그 다음에 작았을 때는 한 3개 정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이상이 됐을 때는 내용을 좀 더 축약시켜서 그룹핑해서 5개 이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너무 작다면은 그 항목을 좀 세분화해서 최소한 3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논술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M의 그 필요성을 5가지를 드러났죠. 일단 건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음에 발주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가장 큰 그 목적이죠. 그 다음에 공기 단축,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클레임을 방지한다 했어요.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CM 제도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2번째와 4번째 그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주자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클레임을 방지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클레임 문제가 나왔을 때 CM 제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준다면은 답안이 좀 더 이렇게 좀 튼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CM 제도로 인해서 발주자는 자기에게 모자란 전문성을 보상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단계에서 여러 그 공사 당사자, 즉 다시 말하면은 발주자, 그 다음에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 더 나아가서 설계자까지도 공사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그 의견을 조정하는 그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러한 문제를 조정하다 보니까 클레임을 방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제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랬는데, 이 CM은 그 공사를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가가 사실은 재료비가 없지요. 주로 인건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급 인력으로 재료비가 들지 않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게 되겠는데요. 단계별 업무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건설 사업 프로세스를 크게 6단계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단계를 각각 기획, 다음으로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시공, 그 다음에 유지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신, 해체,
이렇게 6단계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Y축을 부가가치의 그 척도로 보고요. X축을 건설 사업의 그 프로세스로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획 단계에서의 그 제공 용역이 가장 그 부가가치가 높다는 뜻이고요. 순차적으로 이러한 순서대로 부가가치가 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CM의 그 업무 영역은 이 처음과 끝이 그 CM 영역이 되겠습니다. CM 영역. 이 전 과정에서 CM이 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는데요. 기획 단계에서는 가장 그 핵심적인 업무가 프로젝트의 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본 설계 단계와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그 설계 용역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발주자를 대신해서 전문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설계업자가 유능한지 또 능력이 있는지를 발주자에게 그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설계안의 그 설계의 경제성, 그 다음에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 과정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책임감리와 같은 업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사관리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다음에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매뉴얼대로 예방 보존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혹시 방치가 돼서 가래로 막는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예방적인 업무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M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영역은 전 영역이 다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발주자는 CM을 고용할 때 이 전 영역에 걸쳐서 그 용역 계약을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그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은 설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만 CM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 CM 업무는 계약에 따라서 설계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까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전체 업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은 용역 계약에 따라서 업무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기획에 대한 업무는 CM의 그 고유 업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그 책임감리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그 설계 감리와 업무 영역이 중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는 책임 감리와 업무 영역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나 갱신 해체 부분은 고유의 업무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M 업무와 관련해서는 가장 문제점이 그 감리 제도와 서로 업무 영역이 충돌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현재 그 국내에 있는 감리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었을 경우 CM 사업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감리 업무가 어느 정도 세련되고 시스템화 된다면은 결국 CM 업무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하기 때문에 국내 그 전문 감리 회사에서는 CM 사업을 겸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감리협회 아니면 CM협회에서 서로 업무 영역을 가지고 대립이 되어 왔는데요.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예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M 업무와 관련하여서 제가 기획 단계, 기본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 이렇게 각각의 그 단계에 대해서 그림을 안내했는데요.
이러한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 관련 내용을 암기할 때 그 저장소의 그 역할로 활용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종이 시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각적으로 기획 단계에서의 그 CM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그림에다가 지시선으로 뽑아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시면은 이 내용을 암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 그 6-21페이지에 그 CM 건설 프로세스의 단계별 주요 업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림에 붙이는 연습을 해보신다면은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 적용 현황이라든지 정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학습을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정착 방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은 용역 계약의 그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CM4P 형식이고요. 또 하나는 CM at 리스크라는 방식이죠. 그래서 CM4P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업관리 용역을 체결하는데 사업관리를 해주는 대가로 그 공사비에 기반해서 일정 요율을 그 보수로 받는 그런 그 계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용역형 CM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CM4P를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은 용역형 CM이다. 일정 요율에 따라서 그 보수를 받는 계약 방식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CM at 리스크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CM이 그냥 단순하게 그 용역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책임지고 CM 활동을 하는 그런 계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책임형 CM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형 CM이라든지 아니면 CM at 리스크라고 한다든지 하는 말은 동의어로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그 용역형 CM이나 책임형 그 CM에 대한 그 차이점을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CM 업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내용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제 되겠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CM 조직원들이 가장 그 많은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발주자를 도와야 되는 그 부분이 되는데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 건설 업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 상당히 그 많은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건축 생산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안내를 받으셨는데요. 이러한 그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그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되는데요.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스크의 그 리스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리 플로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세 번째로는 위험관리의 조직화 방안. 바꿔서 얘기하면은 시스템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로 리스크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2001년 그리고 2002년, 2003년 그렇게 매년도 3년간 출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후에는 그 출제가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나올 때도
나올 때가 됐다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우선 그 개요를 살펴보면요. 리스크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위험이냐? 건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손실을 입을 가능성, 그러니까 사업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리스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업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겠는데요. 위험도 관리 플로우는 우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위험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해서 어떠한 위험이 자주 발생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파악된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대응 전략을 적절하게 적용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화된 그 관리 시스템은 유사한 프로젝트에 계속 피드백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일단 용어 설명형으로 나왔을 때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요와 그 다음에 플로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플로우에서 그 리스크를 인지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형으로 나왔을 때는 1번 개요, 그 다음에 2번은 플로우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 플로우 전체를 펼쳐서 여러분들이 설명한 데에는 그 시간과 지면에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는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서 이 플로우에는 4단계로 그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스크 인지와 그 다음에 리스크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을 기술을 하면은 보통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은 이 플로우에서 4단계에서 그 조직화 방안이 있는데요. 이 조직화 방안을 써준다면은 10점짜리 그 용어 설명 답안으로서는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험도 관리에 대해서 논술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 그 플로우에서 제시된 4가지 단계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펼쳐 놓으면은 그 내용이 바로 논술 문제로서 충분한 답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우에서 어느 한 일부분만을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답안 지면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그 예를 들어서 리스크 인지, 그 다음에 분석,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조직화, 이러한 과정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처음과 끝이라고 봤을 때, 만약 논술 문제에서 그 분석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물어본 말은 분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답을 쓰는 것은 그 전 내용인 인지 내용, 그 다음에 뒷부분인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조직화 내용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단계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강조를 해서 쓸 뿐이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시험장에서 생략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는 그런 슬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여러분들이 10점짜리와 아니면은 그 25점 논술형으로 2가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효과적인 그 수험 대책이 될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좀 살펴보시면은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논술형이나 용어 설명형 그 답안 작성 요령을 고려해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에서의 지식관리 방안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지식관리라는 말은 이 건축 생산의 특수성에서 단품 생산 방식, 영어로 표현하면은 원타임 프로젝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방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식관리를 정의하자면은 지식을 생성하고 분배하고 공유하고 검색하며 그리고 축적하고 일정 기간마다 업데이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개요, 두 번째 지식관리 시스템의 그 메커니즘, 생성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구축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서 정의가 나와 있죠. 정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리고 그 지식 그 구축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지식이 시스템화되기 위해서는 표현된 지식과 그리고 숨겨진 지식을 합쳐서 시스템화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책에는 책에서는 좀 표현이 좀 어렵게 나와요. 표현된 지식을 객관적 지식이라고 했고요. 숨겨진 지식을 주관적 지식이라고 했어요. 객관적 지식에는 언어와 문서화된 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지식에는 경험에 의한 지식, 그 다음에 운유적인 기능 지식, 이제 그러한 사항을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식관리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지식이든 간에 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담아내는 그런 그 작업이 있어야만이 올바르게 그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식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지식까지도 막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많은 지식을 담아두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검증 과정과 표준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이제 하는 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식관리의 그 메커니즘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망라해서 검증, 표준화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지식관리 시스템의 그 효과를 거론하자면은 교재에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노하우가 여러 사람에게 그 공유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유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영어로는 그 쉐어드 컬처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 지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서 전국에는 건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외 경쟁력을 형성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축 방안에는 먼저 이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장애 요소. 어떠한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식관리 기능을 구비해야 됩니다. 관리 기능을 갖춰야 되고요. 세 번째로 적용 사례를 축적해야 됩니다. 사례를 축적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축적된 사례를 표준화해서 시스템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이 그 장애 요소가 되는지를 살펴볼까요? 먼저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어도 부서 간의 그 문화가 다를 수 있겠죠.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고요. 특히 우리 건설 산업에서 있어서의 그 기술 부서는 서로 그 기술 영역에 따라서 사용되는 말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그 다른 용어가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른 용어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동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원 간의 그 신뢰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직위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 보면은 서로 조직원 간의 그 화합이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관심사를 유도해서 집단 의식을 배양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회합 시간이나 회합을 갖기 위한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겠고요. 그 공간 확보가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면은 가상 공간, 즉 얘기해서 그 컴퓨터로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식 정보가 편중되어 있는 그런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유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 서로 나눠 갖는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식 수용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무 교육을 통해서 학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애 요소가 극복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그 관리 기능을 갖춰야 되겠는데요. 그 기능은 첫 번째로 책에 나와 있는 게 전사적 정보 관문 기능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로그인을 해서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관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로그인을 하는 이유는 그 보안 기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의 그 중요한 그 지식이 외부인한테 무단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로그인 그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자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보라는 거는 언어로 된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CD로 작성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켓, 여러 가지 형태로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지식관리 시스템으로 담아내느냐 하는 그런 그 표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지식관리 새로운 그 노하우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실패 사례까지도 담아내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 실행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사람이 접근해서 담아있는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동 실행 기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닝 기능이 있어서 이런 지식 관리 체계를 사용하기 위한 그 동영상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가 필요한 지식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그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이러닝을 통해서 그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활용해서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관리에 대해서는 67회 시험에서 한번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식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정의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회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자료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료실을 잘 활용한다면은 이러한 자료실 기능이 지식관리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표현된 지식은 잘 정리해서 검증을 하자. 그 다음에 숨겨있는 지식, 경험이나 숨겨있는 그 노하우까지도 캐내서 이러한 그 귀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자. 그리고 디지털화한 그 정보를 여러 사람이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자 하는 게 지식관리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면은 상당히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뭐 객관적인 지식이라든지 주관적인 지식, 그렇게 교재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객관적 지식은 표현된 지식이다. 그 다음에 주관적 지식은 운익된 지식이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내용으로 재구성을 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의 정도만 학습하는 걸로 좀 해주시고, 요 다음 이어서 강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그 비중 있게 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건설 클레임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건설 클레임에 대한 내용은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빈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형태가 다양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건설 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클레임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됩니다. 유형. 클레임의 유형이라는 말은 바꾸어서 그 원인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기지연 원인, 공기지연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 클레임의 유형, 원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공기지연에 의한 그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지연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클레임 사전 대책에 대해서 클레임 사전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사전 대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방 대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클레임 제기 전 사전 조치사항, 클레임 제기 전 사전 조치사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클레임과 그 다음에 분쟁 해결 방안. 이러한 그 다섯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요약해서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험에서 클레임의 유형과 클레임 예방 대책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기지연 원인과 공기지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공기지연 클레임을 방지하는 대책은 이 중에서 없지요. 그렇지만은 클레임 사전 대책, 그 예방 대책을 공기지연의 그 방지 대책으로 여러분들이 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그 클레임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해결 방안만 써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클레임의 원인을 같이 인용할 수도 있는 그런 인용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크게 클레임 문제는 상당히 그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인데 크게 세 가지로 출제가 된다. 첫 번째는 클레임의 그 원인과 방지 대책을 묻는 문제. 두 번째로는 공기지연의 원인과 방지 대책. 세 번째로는 클레임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섯 가지 유형을 잘 조합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구분해서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먼저 그 개요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유형별 발생 원인, 클레임 예방 대책, 그 다음에 클레임 제기 시 해결 방안, 그리고 클레임 중점 관리 방안과 성공적인 클레임 접근 태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그 교재 내용을 가지고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레임과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요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 클레임과 분쟁에 대한 그 개요를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분쟁은 그러한 의견 불일치 상태가 서로 협의되지 않고 다툼으로 이어진 상태를 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레임과 분쟁은 좀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클레임은 의견 불일치 상태를 말하고 분쟁은 의견 불일치 상태가 조정에서 실패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임과 분쟁은 동의어가 아니라 각각 엄연히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쟁은 디스퓨트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클레임의 그 발생 원인이 나와 있어요. 교재에는 이러한 발생 원인을 계약 원인, 계약 당사자 원인,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원인, 프로젝트 특성 원인 그렇게 5가지로 구분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뒤에 나오는 그 3번에 나오는 유형별 발생 원인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3번에 나오는 유형별 발생 원인은 2번에 나오는 그 발생 원인을 재편성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기지연 원인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공사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기촉진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로 현장 조건이 다를 경우. 5번째로 이제 기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원인이나 대책을 거론할 때 많으면은 5, 작으면은 3 정도, 아니면 중간 4개 정도를 거론하는 게 가장 그 암기하기에도 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보이는 그 요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공기지연에 대한 내용이 가장 그 클레임에 있어서 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클레임 원인 아니면은 유형을 열거할 때 잊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공기지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 예방대책은 공사 착수 전과 이제 공사 진행 시 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클레임 원인과 방지 대책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그 예방대책 공사 그 착수 전과 그 진행 시 사항만 가지고는 답안 분량이 좀 미흡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5번째 로마 숫자 5번으로 되어 있는 그 클레임 분쟁 해결 방안에서 클레임 제기 시 사전 조치 사항을 거론해 주면은 답안 분량에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클레임 및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클레임과 분쟁은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임의 해결 방법은 반드시 협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쟁 해결 방법은 협상이 안 된 이후가 되니까 맨 처음에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의견 불일치 상태를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안 됐을 때는 중재를 하고, 중재가 안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그 의견 불일치 상태를 해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클레임을 중시하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라도 이러한 소송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험의 이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클레임과 분쟁은 의미가 좀 다르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그 협상 방안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쟁 해결 방법으로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조정과 중재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은 중재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단 법적인 구속력이 조정에는 없고 중재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재는 중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중재위원회 구성은 계약서에 명시된 그런 기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중재안을 거부한 사람은 소송으로 갔을 때 100% 불리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안을 거부한 사람은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은 소송으로 갔을 때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않는다 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정안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클레임과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교재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 4번째 그 클레임 중점 관리 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7번째로 그 성공적인 그 클레임 접근 태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클레임 중점 관리 방안과 성공적인 클레임 접근 태도를 적절하게 결론부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은 설득력 높은 그런 그 품질 높은 그 답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결론부에 결론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클레임 중점 관리 방안 아니면은 성공적인 클레임 접근 태도 이러한 그 표현으로 결론부를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이 제조물 책임법이 2003년 6월 달에 그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PL법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입법이 돼서 실시가 된 시사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업체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는지에 대한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건설업체이긴 하지만은 피해 대상이 되는 행위는,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에 저촉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가 있는지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